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브론스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정서적으로 궁지에 몰린 안나가 방황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늘은 안나가 위기를 채 극복하지 못한 모습에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마부에게 어영부영 대답한 결과 기차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기차표를 끊기도 하고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나길 반복하기도 하죠. 그러는 동안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인간들은 물론 자신의 눈에 비친 모든 인간이 역겹게 느껴집니다. 눈앞의 부부가 나누는 몸짓이며 대화 역시 역겹기는 매한가지인데요. 그런 와중에 부부 중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이성이 주어진 이유는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안나는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것, 다시 말해 세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생각을 잠시 영내를 배회하고 있을 때 마부가 다가와 브론스키의 전원을 전달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안나가 보낸 전보를 늦게 받아 저녁 10시에나 집으로 도착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안나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서는 아기 어린 조소를 띠며 이럴 줄 알았다고 합니다. 자기 마부를 홀로 집으로 돌려보낸 안나는 나는 네가 나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라고 읊조리는데요. 브론스키도 아니고 스스로도 아닌 자신으로부터 하여금 고통을 겪게 만드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위협하듯 중얼거린다는 설명이 이어지죠. 그렇게 승강장을 따라 발을 옮기며 그 끝에 다다른 안나는 그곳에서 문득 브론스키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기차에 몸을 던진 마부를 떠올리며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습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된 안나는 첫 번째 기차에는 몸을 던질 타이밍을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은 분명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기차가 오자 안나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몸을 던집니다. 안나의 투신과 함께 이야기의 7부 역시 막을 내립니다. 8부의 시작은 레빈의 큰 형, 세르게이의 시점에서 진행됩니다. 세르게이는 자신의 지식과 지성의 종합인 저서를 출간하나 이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부터는 세르비아 전쟁의 기본적인 골자라 할 수 있는 러시아인의 정체성과 슬라브인으로서의 민족성에 관한 설명이 꽤 나옵니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당대 러시아 상류사회의 귀족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책무로 보이는데요. 전통적인 귀족 출신인 세르게이는 이러한 민족주의의 극렬한 옹호자입니다. 세르게이는 세르비아 전쟁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귀족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는 중이죠. 이런 활동을 하는 중에 이 소설의 감초 캐릭터라 할 수 있는 스테판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스테판은 공작 부인, 다시 말해 브론스키의 어머니를 만나 세르비아 전쟁을 위한 모금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하죠. 세르게이와 만난 공작 부인의 입을 통해 그녀가 왜 세르비아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안나의 투신 이후에 브론스키는 거의 폐인이 된 상태로 6주간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고 식음도 거의 전폐하다시피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공작 부인은 아들에 대한 강한 연민과 정확히 그만큼의 저기를 죽은 안나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폐인 같은 삶을 살던 브론스키가
세르비아 전쟁에 자원병으로 출전하려 마음먹었음을 세르게이에게 알려주죠. 공작 부인은 아들의 죽음이 거의 확정시 되는 참전임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명예와 애국심을 보이는 브론스키의 태도를 칭찬하며 아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책의 흐름에서 공작 부인은 아들의 참전을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요. 아마 이대로 삶을 연명하더라도 안나의 죽음으로 피폐해진 아들이 사람다운 구실을 할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슬쩍 들었습니다. 세르게이는 브론스키도 잠시 만납니다. 하지만 이제 세르게이의 입장에서 브론스키라는 인물은 투신한 애인을 뒀던 개인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영웅의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이 장면은 브론스키라는 개인의 인격성은 이미 죽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했고요. 이러는 활동들 사이에 어딘지 소진된 느낌을 받은 세르게이는 불현듯 동생 레빈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기차를 타고 동생을 보러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기차를 타고서 동생 레빈네 집에 도착하죠. 집에 도착하자 레빈은 잠시 자리를 비운 차에 키티가 그를 맞아줍니다. 오늘의 독서는 이렇게 428페이지까지로 끝이 났습니다. 그걸 이끌어오던 가장 큰 중심축이자 소용돌이의 진원지이던 안나가 결국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불안과 우울을 이기지 못하고 기찻길에 몸을 투신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따라 브론스키 역시 폐인이 되고 말았고 폐인의 삶을 정리하기 위해 민족주의라는 대의에 스스로의 삶을 투신하기로 마음먹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첫 단추부터 바로 깨지 못한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이 행복한 결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었겠지만 그녀가 죽기 직전까지 겪은 혼란과 불안 그리고 고통은 보통의 인간으로서 아주 크게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고전이라 불리는 것이겠죠. 또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 역시 다시금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안나와 폐인이 된 브론스키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세르게이와 공작 부인의 대화로 처리한 부분에서 톨스토이의 능수능란함을 살필 수 있죠. 아무쪼록 이제 남은 분량을 보아 다음 시간이면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싶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마지막 독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